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진짜 대가들의 고급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방황하는 중년들의 든든한 길잡이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방황하는 중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옷차림 잘 입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중년의 나이에 가장 큰 변화를 본다면 결국은 그 핵심적인 공간에는 사회적으로 철회하는 나이가 언제인가요? 곧 은퇴가 언제냐?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더 이상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생산성에 있어서 언제 하락기를 맞는가? 이게 사실은 중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퇴직을 딱 하고 나면 퇴직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아요. 심지어 더 이상 나는 명함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나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부를 호칭조차도 없습니다. 직함이 없어지면 나라는 사람을 아저씨라고 부르고 아줌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줌마 아저씨란 말이 이상한 말은 아니지만 그 말로 불리는 건 또 싫은 게 그 나이거든요. 실제 내가 얼마나 생산하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그 욕구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중년이거든요. 그럴 땐 옷부터 잘 갖추길 바래요. 정말 옷을 괜찮게 입었더니 약간 어깨가 펴지는 것 같고, 옷이 조금 더 깔끔했더니 밖에 나가서도 자신감이 붙고, 옷이 조금 더 변변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접을 해주고 라는 게 옷이 가지고 있는 힘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옷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적 언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비싼 옷을 입어야 되냐? 맞아요. 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 10중 8구는 다 비싼 옷 아니고 대부분 평범한 옷 입고요. 명품 사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짝퉁 이런 것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좋거든요. 내가 어떤 옷을 입든 상관없이 나이가 들면 명품도 소용없습니다. 반듯한 옷이 필요한 거예요. 반듯한 옷. 깨끗한 옷이 필요한 거예요. 또 냄새나지 않는 옷이 필요한 거예요. 또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목적에 합하는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 인지되고 싶은가, 이런 내 머릿속에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대로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세련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고 싶다. 그럼 세련된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옷은 장치예요. 그래서 그 장치를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우아한 옷을 입었다고 우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아하고 싶은 사람은 우아한 옷을 입고 우아한 말을 하고 우아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제가 한 이혼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양복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양복을 입고 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일부러 평소에도 입지 않은 양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저를 만나는데 격식을 차리고 싶으셨대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알코올을 굉장히 과다하게 사용하는 분이고 또 부인에게 굉장히 좀 함부로 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와줘서 고맙다고.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은 양복을 입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양복을 입은 사람처럼 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양복이 선생님의 옷이 됐으면 좋겠다. 마음 양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입은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젠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그러면 젠틀한 옷을 입고 젠틀한 말과 젠틀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중년의 멋을 제대로 느끼고 싶고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 한다면 옷 먼저 선택하시고 이어서 그 옷에 맞는 말과 그 행동을 하고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조합이 좋을 때 내가 원하는 바로 상상했던 그 모습 그리고 내가 꿈꾸었던 그 장면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옷차림에 그런 행동과 태도를 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태도가 그 사람을 고급스럽게 보이고 품격 있게 보이게 하나요?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끊어야죠. 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욕을 하며 길거리에서 다투는 사람들은 눈에 띄죠. 그리고 이 눈에 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행동 혹은 옷차림을 하지만 않는다 해도 우리는 별일 없이 중년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조금 더 우아하거나 조금 더 괜찮거나 그런 중년의 말 혹은 행동을 한다면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정답이 있어요. 제일 먼저 다른 사람 앞에 갔을 때 일단 친절해야죠. 어른은 관대함을 특성으로 가지고 있고 또 성숙성이라는 걸 또 사회적으로 기대하잖아요. 관대하고 성숙한 사람은 친절합니다. 두 번째, 승자는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또 다른 세대를 향해서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중년의 아름다움과 자태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호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호감은 사실은 외모를 통해서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잘생긴 사람, 깨끗하게 입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호감도가 높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절과 미소, 거기다 옷차림이 세 번째,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그널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칭찬 많이 해주셔야 돼요. 칭찬이라는 게 뭐냐면 볼 때마다 좋은 점을 찾아서 읽어주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가지는 가능성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발굴해 주는 것, 또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칭찬 영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은 눈썰미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사람을 지난번 만났을 때와 이번 만났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알아채는 힘. 이번에 봤더니 머리를 깎았어. 그럼 어떻게? 머리가 아주 말끔하네. 지난번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잘생겨 보이네. 이거는 변화를 읽어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본연의 것에서 어떤 차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내는 이런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칭찬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읽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젊은 세대들, 이 모든 개인들은 다 SNS를 해요. 전 국민이 다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좋아요가 없으면 실망하고 난 이 사회에서 마치 매장된 것 같이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 얘기는 누군가 나를 늘 봐줬으면, 누군가 나를 읽어줬으면, 누군가 나에게 너라는 사람이 결국 존재의 꽃을 피울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욕구를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른이라면 조금 못난 부분이 있어도 굳이 지적하지 마시고요. 잔소리보다 잔시선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 시선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의 미래를 읽어주시면 이분들이 나는 이 어른처럼 나이 들고 싶다, 중년은 이래야지 하나의 길잡이를 삼아가면서 좋은 어른으로 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년이 됐을 때 가장 신경 쓰는 자리가 아마 비슷한 연배들끼리의 모임일 거예요. 뭐 고등학교 동창회라든지 대학교 친구 모임이라든지 자랑 같지 않게 좀 티를 냈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자랑, 그거는 무엇이며 왜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 동창회를 가거나 그러면 좋은 것들 들고 가려고 하고 밀리거나 꿀리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우리는 경쟁했었어요. 또래들은 마치 형제관계와 비슷해가지고 경쟁하면서 또 협업하면서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이를 먹었잖아요. 못 만났던 이 틈이 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성패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브리핑 자리예요. 인생 브리핑. 야, 우리가 마지막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이만큼 나아졌어. 너에게 꿀렸지? 지금은 더 이상 너에게 꿀리지 않아. 이걸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자리이자 내 인생에 대한 종합평가판이 동창회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관계 공식들이 있죠. 제일 첫 번째로는 돈 얘기하지 말아야죠. 돈 얘기는 참 힘든 얘기예요. 옛날에도 없었지만 지금도 없는 게 돈이잖아요. 지금 내가 가진 돈 얘기 어떤 방식으로 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건 내가 쏠게. 이런 거 하잖아요. 땡큐죠. 전 이렇게 쏘겠다는 애들 너무너무 좋은데 두 번째 만남을 갔는데 또 쏘겠대요. 이거는 개를 쏘고 싶죠. 너 그렇게 잘났어? 너 그렇게 돈 많아? 물론 그 친구가 호의를 가지고 얘기한 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호의가 돈을 통해서만 드러나면 이건 약간 밉상입니다. 동창회는 그냥 n분의 1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돈 자랑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어도 티가 나요. 왜? 얘가 입고 온 브랜드 보면 알거든요. 남자들은 흔히 테이블 위에 차키를 꺼내놓죠. 그렇죠. 정말 밥맛 없죠. 이런 과정들이 누군가에게는 약간 짓눌린 감정을 갖게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뒷맛이 씁쓸하긴 해요. 그런데 그런 씁쓸함을 가지면 다음번에 이 친구 못 만나거든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오랫동안 갖고 싶다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돈 자랑은 안 하는 게 낫다. 차는 멀리다 대고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나이 좀 먹어서 가는 동창회는 꼭 자식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자식 얘기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놈이 잘된 거고 취업 잘된 놈이 잘된 거예요. 근데 남의 자식은 보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우리 애는 다 중소기업 갔는데, 그러면 내 자식은 늘 아쉬움이자 걱정이자 이런데 남의 집 자식 잘 된다 그러면 자식 얘기만큼 무거운 게 없어요. 또 자식 얘기만큼 아픈 거 없고, 특별히 나이가 들잖아요. 자식이 먼저 떠나는 집들이 있어요. 있어요. 정말 아픈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자식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식 얘기 말고는 할 얘기도 또 별로 없어서 여러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식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가능한 피해 주는 게 낫겠다. 무엇보다 자식이 잘난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밥값이나 내고 하든가 또 차값까지 내고 하던가, 또 한 번 밥값 내고 차값 내고 자기 자식 자랑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자식 잘났으면 자식하고 그냥 살고 동창회 나오지 마세요. 또 배우자 데리고 오는 분들 있어요. 알콩달콩 잘 살고 꽁냥꽁냥, 그래서 남편이 밥값도 내주고 너무 고맙죠. 또 아내가 와서 제 아내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잘 지냅니다 하는 거 한 번은 괜찮아요. 어쩌다 한 번이죠. 네, 근데 물색 없이 계속 나오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나중에 동창회에서 명부가
빠지는 거니까 서로 간에 가족 얘기는 가능하면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끼리 재밌는 얘기 많고 농담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할 얘기 없으면 정치인 얘기하시고요. 맛있는 맛집 얘기하시고요. 그래도 할 얘기가 없다 싶으면 내가 삶에 가지고 있는 고민 한 가지 얘기하셔서 또래 친구들을 내 상담사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랑도 자랑이지만 누구 험담하거나 혹은 욕하는 경우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모임은 가면 화장실을 갈 수 없는 모임이 있죠. 내 욕할까 봐. 아, 네. 네, 그런 모임은 결국은 누구 하나를 거기서 회를 쳐서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걸 또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악마예요.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험담이라는 건 누군가를 해치는 행위인데 그 해치는 행위에 손을 얹는 건 나도 공범인 겁니다. 그래서 왜 오래가는 모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선한 것에 손을 얹은 자가 연합하는 모임이 있고 험담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공범 집단이 있고요. 근데 내가 공범 집단에 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좋은 모임들, 오래가는 모임들 보잖아요. 핵심에는 다 선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어져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여쭤본다면요. 교수님께서는 40대에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몸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몸이라는 건 건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돈에 대한 얘기를 훨씬 많이 하지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얘기하는 사람은 그보단 적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왜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돈 얘기가 많은 건 아직 덜 아파서 그래요. 아니 물론 이런 얘기 하시죠. 돈이 없으면 몸 아플 때 고치질 못하는데 무슨 몸이냐 하는데, 우리가 보통 40이 넘어갈 때 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노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40대부터거든요. 그래서 되게 40대면서 이상하게 술이 잘 안 받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요. 자고 일어나면 찌뿌듯하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때부터 암 환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중대 질환들도 발견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때거든요. 그러면 이때 관리하지 않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최근에 우리가 예방의학이 발달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뒤처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치료의 근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40대는 여전히 젊다는 생각을 해요. 이건 생각이지 실질적인 몸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0이 되면 내 몸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고 잘 챙겨야 50, 60 이어지는 삶에 대해서 건강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40이 제일 바빠요. 한 38부터 시작해서 50 한 2, 3세까지가 정말 미친 듯이 바쁜 때이고, 이 사회의 허리이자 동시에 직장 내에서도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직급에 들어가 있고 또 성과를 계속 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도 스트레스가 많은 데다가 밤에 스마트폰 하죠. 또 술 마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복합다단하게 해내는 게 40대이기 때문에 역할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후순위로 밀리는 게 몸이에요. 건강이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30대, 40대 알코올 중독자 너무 늘어나고 있고요. 또 30대, 40대 암 환자들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30대, 40대 치매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가장 우세하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의외의 변수들이 많아지는 게 지금 현대사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몸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제일 먼저 정신 건강을 위해 중요해요. 또 지금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행복감이 좋아집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몸에 대한 것이 기본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짜증나는 거고요. 일도 못하는 거고요.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도 다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려요. 사람은 자기 에너지 수준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 수준이 큰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게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에너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거의 황소 같은 사람이에요. 잠을 적게 자도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일을 많이 해도 조금 자고 일어나면 금방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은 짜증도 잘 안 나요. 그런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자고 일어나도 또 졸린 애예요. 거의 나무늘보같이 움직이는데도 맨날 피곤하대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40대가 수많은 일을 해야 될 때 나라는 사람이 에너지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려면 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무리하게 되면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수명이 있습니다. 이 수명을 재촉하는 일이자 동시에 행복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기억하실 것, 내가 에너지 수준이 작다면 자야 돼요. 자야 된다. 그러면 수면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행복감이 높아지고요. 창의성도 높아지고요. 관계력도 좋아지고요.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많은 현대 세상에 어떻게 자냐 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잠을 뒷순위로 미루고 있는데 저는 선순위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자는 것도 좋고 행복함을 좀 늘려야겠다 이런 것도 좋고,
그런 생각을 사실 40대 때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눈앞에 지금 닥친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나를 돌볼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이를테면 내가 아프다. 배우자가 나 대신 아파줍니까? 아니죠. 심지어 내가 아프잖아요? 그럼 배우자가 뭐라 그래요? 그러길래 내가 병원 가라 그랬지. 아픈데 욕까지 먹잖아요.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고통과 통증에는 절대값이 있어요. 그 절대값은 오롯이 다 내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돌볼 수 없는 거고요. 내가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게 기쁨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나를 돌보는 겁니다. 어떤 걸 돌보냐면 제일 먼저 나의 몸을 돌봐야 되고요. 내 감정도 좀 돌봐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면 왜 힘든지, 때로는 내가 아프다면 왜 아픈지, 이게 상처라면 왜 상처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조망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았다 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좀 살피고, 때로는 이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감정인지 아니 버려도 되는 감정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한 다음에 나라는 사람의 감정의 안정값을 좀 찾아가는 과정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살고 있는 공간도 좀 돌봐야 돼요. 여러분 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공간 한번 둘러보세요. 그 공간이 내가 지금 지내기에 적합한 공간인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정리도 좀 잘 돼 있는지, 공기는 또 괜찮은지, 의자가 편안한지, 내가 덮고 있는 이불이나 베개는 또 나에겐 잘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셔야 돼요. 나를 편안하게 하는 공간은 어떤 것인지 정도는 자기가 구현할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구현해보자. 덥다면 그 앞에 미니 선풍기나 또 건조하다면 그 앞에 미니 가습기나 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도 하나 놓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소소한 기쁨을 통해서 어쩌면 나의 돌봄은 시행될 수 있다. 그리고 소소한 정리와 공간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기쁨의 질도 좋아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자기 돌봄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노년이 되고 나니 몸도 아프고 이 사회에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생각 때문에 우울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는 들었는데 우울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우울의 지수는 지금 전 연령대에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중에서도 노년들의 이야기가 더 눈에 띄는 이야기는 지표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기 전에는 여러 정황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곧 역할이 없고 일이 없고 거기에 따른 기쁨이 없고 내가 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노년기의 보상이 없고 이런 많은 것들이 결국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 또 내가 이 고통을 유지하고 사는 것보단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나아 라고 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내가 노인이 됐건 혹은 내가 중년이건 인간은 쓸모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순간에 대단한 생산을 해내는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순간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산을 해내는 때는 나는 거룩하고 고귀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내가 생산을 못하거나 때로는 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됐다고 해서 나라는 생명이 사그라드는 것,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이전에 했던 기여와 공로값으로도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나의 삶에 긍정성을 부여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수많은 조각들이 합쳐져서 나라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저는 아줌마예요. 그러나 저는 아줌마이지만은 않습니다. 수많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면서 2호선이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한석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나운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또 다른 수많은 역할자, 대표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한석준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자기 복합성이라고 불러요. 거기에는 나의 직업도 들어가고 역할도 들어가고 취미도 들어가고 수많은 나라는 사람의 특징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노인이 돼도 자기 복합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누군가의 할아버지이고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기도 한 거잖아요. 또 다른 세계 속에 나를 노출하면서 A라는 모습으로 B라는 위치로 C라고 하는 또 다른 이미지로 그렇게 나를 또 내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런 지점에 이 사회가 이분들의 자리를 어느 정도 구축하는 거는 중요해요. 이분들이 평생 일하는 자로만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만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도 좌절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이 어둡고 힘들고 좀 처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도 만들어내고 또 이분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들도 만들어내고 동시에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사회가 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곧 서포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노년 세대도 이들이 서포트만 받고 있고 서비스를 활용하기만 하는 장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구축자예요. 우리는 지금 이 높은 빌딩에 이 아스팔트 위를 살아가는데 이 대지를 다진 자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러니 누군가 그 자리를 읽어주면 돼요. 누군가 그 공로를 함께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가 보이지 않는 손이 돼서 서로를 맞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다 늙어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잠재적 노인입니다. 근데 그 잠재적 노인들이 나중에 슬퍼하는 그 장면이 내 장면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부터 손 잡고 서로에게 어떻게 내 미래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것 없어요. 내 부모에게 전화하는 거, 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화하는 거, 그 과정이 연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손잡아주는 이 사람들이 꼭 혈연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만들지 않은 그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전 세대의 수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라 그분들의 젖 먹고 그렇게 성장한 거거든요. 그런 사회의 젖을 먹은 자라면 그 사회의 젖을 먹인 자들에게 기꺼이 경의를 표하고 기꺼이 감사하고 심지어 마지막으로 그들이 마치 떠나가는 세대처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꿈도 물어보아서 어떤 꿈을 5년 내에 꾸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한 번쯤 물어본다면 어쩌면 그게 그들에게 현실이 아픔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함께하는 자구나라고 하는 안정감과 또 온도를 느끼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교수님 정말 요새 정말 필요한 사람이세요. 너무 요새 부부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부부 사이에 좀 갈등이 있거나 혹은 상대방이 정말 꼴보기 싫거나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호선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 조금은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겁니까? 보통 제가 부부 상담을 하거나 가족 상담을 하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바꾸어요. 하나는 말의 규칙, 또 행동 규칙, 또 생활 규칙, 감정 규칙. 이렇게 4가지를 방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지점을 찾고 그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부부 상담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4가지가 제가 뒤에 규칙이란 말을 붙였는데 이 규칙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생활의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방식을 집어넣고 요게 자리를 잡잖아요. 한 가지만 바뀌어도 우리 부부는 살만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 중에 2-3개만 바꿔도 완전히 삶의 틀이 달라지는 거겠죠. 어쩜 우리 오늘 지식인사이드에서 함께 이 장면을 보시는 분들은 아, 우리 집도 가능하겠구나. 우리 집은 어떤 규칙의 변화가 필요할까? 그러면 상담이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규칙 변화가 가능할까? 이런 일종의 상상을 시작하시겠죠. 전 그 상상부터 치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려운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이 부분이 결혼하기 전인 사람들은 가장 두렵고 이것 때문에 회피하는 것 같기도 해요. 부부가 사랑만으로 살 수 있나요? 부부는 사랑만으로도 살죠. 그런데 사랑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전 연기가 60이라고 생각해요. 60이라고요? 연기가 60이고요. 진심이 20이고요. 나머지 20은 우연, 재치 혹은 순발력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아이를 키우는 것과 부부가 서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유사한 지점에서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유 예뻐라. 안 예쁜 애들 많아요. 엄마 아빠 눈엔 예쁘겠죠. 아니 엄마 아빠가 봐도 안 예쁜 애들은 안 예뻐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10중 8구 오바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거짓이라고까지는 할 건 없지만 약간의 가식은 있는 거다. 약간의 가식이 아니라 많이 가식이 있는 거죠. 아, 제가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근데 왜냐하면 저는 부부 네네. 사이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네. 아이에게도 이 아이가 원래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아이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건 일종의 가상의 조각 같은 거예요. 이 아이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상상하며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조각하는 거거든요. 전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다 드러낸다? 같이 살 부부가 없어요. 심지어 생존해 있을 부부도 없습니다. 이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이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이 좀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잘 될 미래를 꿈꾸면서 야, 난 자기는 이런 면도 있지만 저런 면이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때로는 이 사람이 화를 낸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마음으로는 화를 내야 1대1이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죠. 속으로 외우잖아요. 나는 미쳤다. 나는 제정신이 아니다.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다. 이런 생각도 막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때로는 연기를 통해 이 사람을 안심시키고요. 때로는 사실이 아는 것을 통해 그러나 이 사람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과 내가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이 더 나은 삶을 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 될 수 있다면 때로는 다리가 늘 콘크리트 있고 시멘트 있고 나무일 필요 있습니까? 때로는 플라스틱 다리도 있어요. 그러나 건널 수 있다면 그 다리를 활용해라. 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 저는 부부들끼리 기꺼이 연기하라고 말씀드려요. 심지어 저희 남편이 저보고 예쁘다 말해요.
예쁘시잖아요. 이게 60% 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 연기가 필요하고 어떤 순간에 솔직함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순간에 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한 건 연기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 연기는 계획된 것이고 동시에 어떤 것을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제가 연기라고 말씀드린 거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 거짓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부부들은 행복해요. 연기라도 기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고백해주고 스스로 약함을 드러내고 알면서도 그 힘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끙끙대면서도 일을 하고 다시 그 집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왜? 그 연기를 보기 위해. 그 연기가 행복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좀 나쁘게 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된다. 저는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을 바꿔 먹기 이전에 아예 연기를 하라는 말씀이시네요. 생각이 안 바꿔져요. 생각은 안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잘 고쳐먹고 바꿔먹을 것 같으면 부부 상담이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저희 업계는 늘 성숙입니다. 때로는 이 사람 밥 먹이기 싫어요. 때로는 이 사람한테 내 월급 갖다 주기 싫단 말이에요. 미워서. 그러나 미워도 그 사람에게 통장이 가는 거고요. 내가 오늘 해놓은 미역국을 갖다 놓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종의 싫은 것을 참고 하는 연기예요. 대신 아픔의 연기가 아니라 사랑의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회복하는 연기, 또 나아가는 연기, 그리고 고백하는 연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인생에서 악당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악당이에요. 그리고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사가 되는 방법이나 악당이 되는 방법은 내가 선택한 그 연기에서 비롯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좀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그게 어렵더라도 연기를 통해서 하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반대로 상대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은 뭐가 있나요?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일단 상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려요. 부부 사이에 꼭 발견해야 될 버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발작 버튼, 또 하나는 안심 버튼. 발작 버튼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말, 상대방이 가장 힘들어하는 행동, 이를 상징적으로 제가 발작 버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내 신체 일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어떤 사람은 내 부모에 대해서 말하지 마. 굉장히 사람마다 눌러지는 버튼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누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로는 부부 사이에 진짜 전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 상욕. 부부들이 정말 욕 많이 합니다. 젊은 부부들은 말할 수 없이 욕을 많이 해요. 요새는 젊은 층들은 그냥 덥지 않잖아요. 욕을 서로 하는 부부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래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안대요. 그런데 하물며 그 입에서 욕이 나온다? 욕을 하는 그 사람이 그 욕의 자체인 겁니다. 근데 그 욕의 말을 듣는 사람 역시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래서 내가 선택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한다는 건 영혼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가족에 대해서 들먹이면 안 돼요. 상대의 가족을 들먹이는 행위는 뭐냐면 그 사람의 뿌리, 근원을 건드리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받은 이런저런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쭉 펼쳐놓고 보면 내 생의 30%밖에 안 된다. 나머지 70%는 내가 선택하고 교육도 받고 또 좋은 것을 만나면서 계속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성장해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가족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을 만난 것이긴 하지만 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은 또 다른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조우해서 그렇게 혼인을 하고 이 사람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다면 그 이전에 이 사람의 원가족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 원가족 이퀄 이 사람 이렇게 등치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네가 부모한테 못 배워서 혹은 니네 아버지가 어때서 니네 어머니가 어때서 네가 이런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존재를 바닥까지 끌어내린 행위일 뿐만 아니라 두 부부 사이에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예요. 대대손손이 이어서 바보 같은 세상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유전자를 받은 그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의미 있어서 우리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 배우자의 가족을 들먹이고 그 사람의 존재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건 나라는 사람의 안목을 표현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내 배우자에 대해서나 또 그 배우자의 가족에 대해서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욕은 하면 안 된다, 가족을 들먹이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뭐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말이고, 근데 발작 버튼을 잘 찾아야 된다는 건 발작 버튼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찾나요? 보통은 경험을 통해서 찾아요. 아주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결국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알려줘야 됩니다. 나 이 말이 힘들어. 나 이 행동은 힘들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걸 힘들어 하니까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잖아요. 이 요청은 적어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또 내가 생각할 땐 이 사람이 이게 힘든 것 같아. 이건 착각이에요. 반드시 이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상상하지 말고 질문하라.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발작 버튼은 꼭 알아내야 돼요. 이제 물어보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물어봐서 나는 이런 게 정말 싫다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그게 왜 싫은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싫다잖아요. 이해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다음 생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지 말고요. 그냥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단한 게 아닌 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건 우리도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얼마나 힘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예쁘단 말을 좋아해요. 제 남편이 저를 예쁘다 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제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면 고개 딱 돌리고 후선 씨 참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심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노력을 해주는 것 자체에 삶에 기쁨이 생기고 제 심장이 막 뛰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예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과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상상할 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의 내 귀에 캔디가 뭔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안심 버튼이라고 불러요. 발작 버튼은 정말 우리가 꼭 알아가야 되고 꼭 지켜줘야 될 일이고 안심 버튼은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 이 사람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어떤 것인가. 또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투잖아요. 그럴 때 부부들이 놀랍게 해소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이거 규칙이거든요. 이 규칙을 찾지 못해서 다음 생에까지 싸우는 부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 알려줘야 돼요. 이를테면 저희 남편은 이 사람이 좀처럼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다투어서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면 어찌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기는 나랑 싸우거나 아니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좀 풀어져? 그랬더니 본인은 좀 놔두래요. 얼마나 놔둬야 될까? 그랬더니 하루나 이틀 정도 놔두면 된대요. 제가 또 하나를 물었죠. 자기가 화가 풀렸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밥 먹자 그러면 풀린 거래요. 그래서 화를 안 내는 사람이 화를 내니까 전전긍긍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는 어떤 순간에 화가 나는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풀리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걸 몰라서 풀어주려고 하다가 더 화를 내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혼이신 분들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바람직한 배우자감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여기 하나를 더 보태자면 바람직한 배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것까지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배우자가 있느냐? 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야 돼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자인데 문제는 지금은 합하지만 나중엔 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생겨요. 특별히 싸울 때 보면 이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되니까 막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람직한 배우자가 누군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좋은 배우자 혹은 좋은 파트너의 핵심은 인간성이에요. 어쩌면 이걸 사람의 결이라고 봐야 될 텐데 속에 악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흔히 얘기하죠. 애는 착해. 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성이라고 하는 건 항구적인 하나의 결이기 때문에 평생을 따라가요. 사람이 착하면 그래도 납득이 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간성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나를 사랑해줘야 돼요.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는 것도 좋은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사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가 조금 모질라고 부족하고 그래도 나를 위해 기꺼이 언제든 희생하고 나를 위해 뭐든지 해주겠다고 팔을 걷고 나서는 사람이라 살아가는 내내 편할 거래요. 이게 그 사람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내가 대신 그 사람의 이런 면을 알고 대신 페이백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일방적이겠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사랑에 나중에는 감동하고 또 그 감격하는 사랑에 내가 그를 돌보는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는 합한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최고의 파트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평균 이상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균 이상의 합리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사랑하지만 공격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거나 자기 방식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일방적이야. 이런 경우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납득이 될 만한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함부로 통제하지 않아요. 또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이런 요소들이 합리성 안에 포함된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전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건강검진 받아봐야죠. 아니 그건 뭐 20대 30대 때 건강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이 들면 다 아파요. 아니 좀 빨리 아픈 사람이 있고 좀 천천히 아픈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불복이죠. 그건 알 수 없다. 그러나 건강성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정신건강 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 육체건강. 정신건강이라고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요새는 보면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환자 같잖아요. 누군가는 강박증 환자 같고 누구는 불안증 환자 같고 누구는 쇼핑 중독 같고 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불안해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환자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세상이 험하다 하지만 이 세상이 험한 곳만은 아니고요. 이 세상이 후하다 하지만 후한 곳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봤더니 그냥 전반적으로 괜찮아. 나하고도 뭐 적당히 지내고 이 세상하고도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이러면 이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결혼해도 괜찮아요. 또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언제 아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걱정하는 본인이 더 아플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의 과거를 쭉 들어보고 이 사람의 현재를 쭉 살펴보니까 그냥 무난해. 그럼 이 사람은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지금 골골골 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골골골 해요. 그러나 골골하는 사람들은 큰 병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주 관리하니까 이 사람이 강인해요.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도 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때에는 평균값을 봐라. 이런 말씀 드려요. 쭉 시간을 두고 만나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아픈 순간도 있지만 건강한 순간도 많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해. 또 이 집에 가봤더니 이런저런 병력이 좀 있긴 한데 우리 집이 더 아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너무 까다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내 파트너가 이 모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자다. 혹은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일부 메워줄 수 있는 자다 싶을 때는 우리는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자다. 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서 좀 이어지는 질문이 사실은 어떠한 한순간을 보고 이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관점에 비추어서 다각도로 살펴보는 게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머릿속에는 이런 논리와 합리가 부채살처럼 쫙 펼쳐져서 시원하게 내 인생에 바람을 쫙 붙여줄 것 같잖아요. 근데 인생엔 변수라는 게 생겨요. 9년 사귀어도 3시간 만에 뿅 가서 3개월 만에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9년 사귀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이 행복하냐 이런 보장도 없고 3개월 사귀었다 그래서 이 결혼은 폭망한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결혼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전 이런 말씀 드려요. 갔다 오더라도 가라.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야, 넌 이혼 안 해봤잖아. 이혼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니? 그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홀로 늙어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들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파도 불안해도 한번 가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또 예식의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 약간의 퍼포먼스잖아요. 높은 신발 신고 그냥 드레스를 뻥뻥 차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요새는 보니까 신부들이 막 노래도 하고 들어가고 춤도 추고 들어가고 신랑이 덤블링을 하면서도 막 들어오더라고요. 어쩌면 인생에서 옛날에는 농사를 짓던 시절에 다 절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절기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짚고 넘어가면서 삶이 지금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의례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라서 한 번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도 했고 또 이런 기쁨도 누려봤다라고 하는 하나의 점을 찍는 과정으로 결혼이라는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생애 과정 속에서 거쳐봤으면 여러분들이 그 경험 속에 빠져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동시에 이혼을 한다면 이혼식도 하라. 전 꼭 그 말씀 드리고 이혼식을 하라고요? 네, 저는 이제 이혼식을 제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은 공개적으로 이 사회에 공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공개적 승인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혼은 둘이 고통스럽게 몰래 해요. 마치 칼에 찔려서 평생 살아가는 느낌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아픈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이게 흠이 될까봐 가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냐면 서로 감정 해소가 잘 안 돼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너는 나에게 흉악범이야.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담실에서 이혼식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아이들이 올 때도 있고 집안의 식구들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두 분이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서로에게 이혼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덕담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혼 선언서를 제가 만들어서 읽고 그리고 나서 서로 반지도 교환해요.
처음에 교환했던 그 역순으로 그렇게 마치 연극과도 같이 진행하는 결혼식처럼 사회적으로 맺어졌다면 연극처럼 깔끔하게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공인된 헤어짐을 갖는 겁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이상한 과정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마음에는 안심을 하게 하고 정서적으로도 마침표를 찍게 돼서 서로에 대한 미움이 주니까 삶에 대한 개운함도 있고요. 해결 국면을 맞는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안정감을 갖게 되죠. 이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혼을 했던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좀 힘들었냐 그랬더니 누구한테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 이제 재혼해서 애기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다시 연애를 시작할 때도 뭐 사람을 만나자마자 저 사실은 이혼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겠고 이걸 주저주저 했더니 결혼 얘기가 나올 때까지 자기가 이혼한 걸 상대방이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발달심리학자들 중에는 인생이 너무 길어져서 이혼이라는 게 일상화됐기 때문에 이혼이 하나의 발달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넣는 발달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이 너무 아프다 혹은 너무 흠이다 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게 알려질 일인데 알려질 일은 차라리 초반에서 초중반에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파트너가 이런 경험이 있지만 나에겐 합한 사람이고 요새는 또 이혼이나 이런 것들이 흠이나 결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초반에 밝히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또 이혼자랑 결혼하는 초혼자가 있을 겁니다. 초혼자가 이혼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그걸 이혼자와 결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나와는 첫 번째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보면 첫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가 있어요. 첫 아이는 첫사랑입니다. 둘째 아이는 그러면 첫사랑이 아닌가요? 둘째 아이로서는 또 첫사랑이에요. 그렇게 내가 함께하는 이 파트너가 이혼자라서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한 거고 그녀를 사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초혼자가 부담이 있다고 생각 많이 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초혼자가 재혼자랑 결혼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이혼자는 첫 번째 아픔을 통해서 결혼 생활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굴욕이 생겨서 상대방을 덜 아프게 할 거라고 하는 일종의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자라고 해서 어둠과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초혼자라 그래서 이혼자를 마다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대신 이제 이런 말씀은 드려요. 초혼자가 재혼자가 살건 아니면 초혼자가 초혼자와 결혼을 하든 아니면 이혼자와 이혼자가 결혼을 하든 서로 아픔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넘어진 데 또 넘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 전 상담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서로를 발견하고 올바로 사랑하고 또 한 가지 서로의 아픔을 잘 다루는 방법까지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신선한 사랑 속에 빠져들고 더 성숙한 사랑 속에 빠져드는 아주 좋은 비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 질문 하나만 끝으로 드려보고 싶은데요.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젊은 커플이 한 가지 정도는 정말 못 참겠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이건 뭐 결혼해서 내가 한번 고쳐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못 고쳐요. 너무 단호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극도로 싫어할 정도라면 고침의 정도가 크거든요. 그러면 조금 고쳐진 건 안 고쳐졌다고 느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못 고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상대 배우자가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극도로 싫어하는 건 예민해져요. 이런 걸 우리가 민감성이다라고 부르잖아요. 민감성이 커지게 되면 작은 것에도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신 이 사람이 노력하는 이 부분은 예민함 때문에 재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무효화가 돼버리면 반대편 배우자 쪽에서 내가 노력했는데 이 노력이 다 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두 번째 노력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다른 면이 굉장히 많아. 근데 내가 극혐하는 한 가지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하고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살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상대 배우자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민감성이 높아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민감성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아가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결이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 내가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작게 달라지면 되게 고마워하고 내가 크게 달라지는 건 내 스스로 굉장히 감동하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의 흠과 결을 내가 달라지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 이게 어쩌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 우리는 배려라고 부르죠. 교수님께서 본인에게 직접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상담계 뚜러뻥이시라고. 정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뚜러뻥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대가들의 진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계속해서 다음 시간 이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